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여야는 온통 선거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걱정이 많죠. 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3년차 윤석열 정권이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과정에서 김포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메가시티 정책이 던져졌습니다. 총선용 아니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자, 오늘 민방특별대담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만납니다. 자,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대구에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서울에 뭐 자주 올라오십니까? 자주는 못 올라오고 오늘은 신공항 투자 설명회 차 올라왔습니다. 네, 그 신공항 이전 문제, 예. 그 문제는 이제 대구의 엄청난 수건 사업인데 예. 이제 이 정도면 구분응선을 좀 넘고 있나요? 16개 단계 중에서 오늘이 13단계를 넘어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죠. 예. 자,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도지사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광역 지방자 생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데 예. 당초에 구상했던 혁신안, 시정 혁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점수라기보다도 이제 대구시의 혁신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거의 마무리했죠. 네.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제 잔잔한 거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TK 신공항 사업하고 그다음 후속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죠. 네. 지금 혁신을 이제 마무리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9개 지역 민방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하나를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뭐 소개라기보다도 많습니다. 네. 복잡하게. 네. 작년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산하기관 통폐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기 시장하고 임기하고 같이 동일시하고 네. 또 같이 이제 나갔다가 네.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시장이 나갔는데 임기 남았다고 이제 머물거리지 못하도록 네. 그 임기하고 동시에 시장 퇴임하면 같이 퇴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마트 휴일 변경, 그다음에 뭐 대구로 택시,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0서너 가지가 되죠. 네. 복잡하게 좀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다는 거는 이제 뭐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 같고요. 그렇죠. 마트 평일 전환하고 난 뒤에 그 전통시장하고 예. 소상인들하고 음식점 매출이 30%가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주말에 강제 휴무하는 게 그게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대구에서 그거는 통계로 실증이 됐으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출연을 준비하면서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이제 경력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뭐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5선 의원의 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헌정사상 최초의 민선 복수 광역 자치단체장, 이제 경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또 혁신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또 상임위원장도 하셨고 최고위원, 또 상임 고문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당대표도 2분 했죠. 네. 자, 이제 남은 건 뭐 대통령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니까 네. 그리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차분하게.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총선이 5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대구를 방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 또 윤석열 대통령, 또 지난 주말에는 출마설에 휩싸인 한동훈 법무장관,
이게 보수의 심장이다 대구를 이야기하는데 대구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나는 그거 이제 오시기는 오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참 우습다고 느끼는 게 네. 대구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전국 교체를 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지지세가 굳건합니다. 네. 거기에 최근에 이준석 신당 나온다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태산명동 서일필이 될 거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게 내가 말씀하시죠. 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게 예. 대구가 15대 때 한번 자민련이 돌풍을 일으킨 일이 네. 있어요. 네. 네. 그 원인은 YS가 대구에 있던 삼성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구 민심이 급속도로 반 YS로 돌아서 버렸죠. 예. 그리고 거기에 박철원이라는 거물 국회의원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민련 돌풍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요소가 없어요. 대구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데 대통령께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것도 나는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대구는 그게 내년 총선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지난주 한동훈 법무장관 갔을 때는 뭐 3시간 동안 무슨 팬 사인 공세를 받은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나쁘지 않죠. 지방에 가면 유명 인사들이 지방에 가면 아마 이준석이가 와가지고 그런 행사 가져도 한 2-3시간 사인할 겁니다. 그거는 나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특정을 해서 대구나 안동에 출마해야 된다. 이게 물론 이제 반면계 의원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 게 네. 정치인이 지역구를 버리고 타 지역구 가라는 것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떨어지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치인들이 그 지역에서 다선을 했으면 컷오프를 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고 딴 데 출마해라? 그거는 맞지 않죠. 그건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예를 들은 일이 있어요. 콜로라도주 국회의원을 네. 워싱턴 DC 갖다 놓으면 네. 그게 선거가 되겠냐. 그건 선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컷오프를 시키는 게 맞겠죠. 근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신당을 만들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국민의힘에 잔류하면서 서울에 나오면 원래 자기 지역구로 나가면 안 되니까 대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구 오면 서울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구에 무소속이나 제3당이 되는 전례가 없어요. 아하. 대구는 무소속하기가 서울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구가. 그게 이제 굳건하게 이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뿌리 깊은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제가 보건대는 대구 경북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년 선거에.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내 재미있는 사람이다. 난 그래 봅니다.
그리고 말도 자유스럽게 한다. 네. 혁신위원장이 그래야 되겠죠. 네. 혁신위원장이 눈치 보면 안 되겠죠. 네. 혁신이라는 게 가죽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 혁신위원장이 아니죠. 그래서 재밌는 분이다. 좀 그래 생각. 지난번에 이제 시장실에서 만나셨잖아요. 네.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그 대목은 없나요? 뭐 대목이라기보다도 재밌게 이야기를 했죠. 재밌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안 중에서 이제 영남 중진 의원들, 그 다음에 이른바 윤핵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희생을 해라, 결단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적이지 않죠. 당을 위해서 불출마해달라. 뭐 그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역구를 옮기라. 그거는 민주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동원해서 일종의 그 쇠과시를 했달까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신은 어느 권력자 눈치도 안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발언이 좀 너무 좀 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세지 않았나기보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 말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권력도 눈치 안 본다. 이게 일종의 어떤 대통령이 이제 딱 그 순간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못 받고 무소속으로 한번 그 지역에서 당선된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그걸 생각할 거예요. 무소속 출마를.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기득권 해체 내지는 희생 이거 관련해서 이제 윤핵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당청 관계가 보면은 너무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었다. 특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거 보면 김태우 공천 문제를 놓고 당이 아무런 목소리를 못 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설득력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당청 관계가 수직적 관계였다. 그거는 당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 탓하면 안 되죠. 어느 대통령이야 다 자기 밑에 두고 싶죠.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랬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겠어요? 다 그래 자기 밑에 두고 싶죠. 그런데 당을 담당하는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나는 이 당을 대표한다.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할 말하고 욕하고 그랬다면 그런 일이 없죠. 그거는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신 없이 끌려다니니까 이 꼴이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대통령 탓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당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결국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들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한테 대들다가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당대표는 대통령한테 대들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못 대드는 거죠. 그래도 당대표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님 말씀을 조합을 해보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따진다면 대통령보다는 당대표가 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체제 출범할 때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포함해서 그 희생을 요구하니까 약간 좀 브레이크를 걸었달까요? 제동을 걸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출범할 때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런 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일 처음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조호영 의원을 걸어가지고 네. 막 수도권에 오든지 불출마해라. 그 말 나오는 순간 당 대표라는 그 존재감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혁신위원장이 제일 먼저 칼을 당 대표한테 겨눈 거예요. 그럼 겨눈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겨누는 순간 당 대표의 카리스마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게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또 경남 지역 국민의힘이 이 강세인 지역의 인위적인 물갈이는 시장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혁신된 모습을 보이려면 또 물갈이는 불가피한데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 우선돼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그게 이제 옛날에 저희들 공천할 때는 그런 걸 한번 도입한 적이 있어요. 네. 당 지지율과 네. 의원이나 그 개인 지지율, 당협위원장 지지율 차이를 보는 거예요. 네. 5% 차이 나고 15% 차이 나고 10% 차이 나고 네. 한 3단계로 둬가지고 영남이나 뭐 강남 서초, 강남 송파 그 다음에 뭐 용산 정도까지는 그것은 5% 차이 이상 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컷오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충청이나 이런 강원이나 좀 중립 성향이 많은 지역은 그건 한 10% 차이 나더라도 봐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험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북이나 네. 수도권에 이 경기도나 이런 데는 15% 차이 나더라도 그거는 다시 공천을 줘야 하는 그런 룰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로 딱 발표를 하면요. 그 반박할 수 없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말썽이 없지. 그렇지 않고 니는 3선했으니까 물러나라. 니는 4선했으니까 네. 물러나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위적 물갈이는 혁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윤핵관에 대한 희생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 아니면 뭐 비서관 그다음에 이제 뭐 검사 출신 그래서 뭐 검핵관을 그 영남 지역에 내리꽂으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검사를 네. 11년 하고 정치판에 들어온 지 30년 됐는데 검사는 좀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들어와도 내가 정치 같이 하면서 보니 별 도움도 안 되더라고. 네. 지 잘나서 들어온 줄 알고 네. 당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판사 검사들은 네. 법조인들이 별 도움이 되는 걸 못 봤어요. 법조인들이 또 법사위 가라 하면 죽으라고 안 가요. 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검사 출신들은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도 이제 특수부 검사를 하셨잖아요.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일종의 어떤 이제 프레임을 짜놓고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런 게 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특수부는 타켓을 정해놓고 네. 프레임 짜서 네. 수사하는 겁니다. 그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방식이.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겠죠. 이거는 정치입니다. 네. 검사는 수사고 수사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전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네. 그런 방식은 옳지 않죠. 이제 기자들도 보면 정치권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자도 이제 먹물이 잘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 검사들도 그런가요? 우리 정치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기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변인으로 가는데 네. 기자 출신이 대변인으로 가면 기자실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선배가 오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후배니까 함부로 대한다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도 이젠 정치권에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정당 간 여론조사에서는 뭐 민주당과 그렇게 뭐 크게 뒤지지는 않지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그 30%를 이제 오가고 있고 오히려 그 부정적인 의견이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대해서 좀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내년에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는 엄청난 팬덤이 형성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총선에서 이기려면 중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 측면에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난감한 질문인가요? 그게 이제 우리 당이 상당히 이제 숨겨둔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카드에 대해서 내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카드가 국민의힘이 투표약이 될 건가 아닌가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내고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듯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떤 속내일까요?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고 싶겠죠.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의 카드 꺼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원장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겠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영악한 사람입니다. 일종의 한동훈 카드를 쏘시개, 불쏘시개 같은 걸로 활용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 정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네. 매도를 지금 1년 반 이상 당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동훈 카드 꺼내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현상 돌파를 하겠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건 이준석 그 대표가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동훈 장관은 아마 출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면 지금 건교부 장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이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대구에 있기 때문에 전혀 중앙 소식은 모릅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차출돼서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하고 현재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 한 장관이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건 본인 선택에 달렸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사법적인 문제는 이젠 불구속되면서 법원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제는 검찰 소관은 아니죠. 법원으로 넘어갔으면 법원 소관이죠. 그런데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있을까요? 이재명 수사에는 이미 사실상 끝나버린 것 같은데 네. 더 할 일이 없잖아요. 법원에서 할 일만 남았고. 근데 그게 마무리는 법원에서 하는데 한 장관이 굳이
법무부 장관으로 남아서 할 일이 없겠죠. 역대 이제 보수 정당 가운데 공천 혁신이랄까요? 이게 가장 잘 됐다고 하는 게 유해창 그 총재 체제의 신한국당인가요? 그렇죠. 그게 잘 됐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랬고 17대 때 한나라당 때 그때 김문수 의원하고 제가 이제 공천 주도를 했는데 37명이 정계 은퇴했죠. 그거는 우리가 강제로 은퇴시킨 게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선배들하고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현역 37명이 스스로 물러났죠. 그때 공천혁명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쇄신안을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그 목표했던 의석을 얻으려면 어떤 방식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 일도 있는데 내년 총선 이후에 달라진 정치 판도를 보고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의 정치 판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뭐 보면 야당은 야당대로 조국 신당설이 나오고 여당은 뭐 이준석 신당설이 나오고 거기다가 윤핵관 빠져라 한쪽에서는 뭐 친명은 뭐 어떻게 하라 온갖 여야가 지금 시끄러운데 거기에 나는 관심도 별로 없고 내년에 이제 정치판이 재편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별 관심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선 의원을 지내셨으니까 아까 검사 출신들 너무 많다. 국회의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국회에 좀 진입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치 한 30년 해봤는데 네. 좀 올바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사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신다면. 막 구체적으로 알고 정치판에 내가 한 30년 해봤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생각이 좀 올바른 사람들이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서진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당내에서 이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죠. 헌법 개정 때 논하면 될 이야기죠. 그런데 헌법 개정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바인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성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에요? 찬반 여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죠. 자, 이제 정치 얘기는 여기서 접고요. 자, 메가시티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당이 이제 정책 이슈를 이제 주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김포하고 서울 인근 지역, 서울에 편입하는 대수도론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첫째 이게 내년 3월쯤 제기가 됐으면 선거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느닷없이 제기된 거는 이런 감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과연 승인을 하겠는가? 경기도지사가 동의를 하겠는가? 지 땅이 뺏기는데. 네. 우선 그걸 하기 어려울 거예요. 중앙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글쎄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고 총선 후에 우리가 다수당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좀 성급한 주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제를 끌고 가려면 지방자치단체부터 설득을 하고 행정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재는 불가능하다. 네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인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대수도로는 국가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네. 지방화 시대에 어긋납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수도론을 제기를 했어요. 대수도론을 제기하고 대구에 국회의원 하려고 내려왔어요. 네. 참패했잖아요. 지방에서는 그거 안 좋아합니다. 네? 김문수 지사 같은 분이 수성갑인 것 같으면 대구의 강남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붙었을 때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대수도론입니다. 그만큼 지방은 수도권이 비대화되고 커지고 확장되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어긋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지금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그게 김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예? 예. 근데 김포 이외의 경기 지역 사람들이 자기 경기도 땅 뺏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구리 하남 지역은 또 하면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근데 경기도가 구리 하남 김포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 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에. 더구나 충청 이남에 내려가면요. 그 저항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식으로 던져놓고 있는지 내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오선 의원 하시면서 이제 당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이제 설익은 정책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보수 정당으로서는 좀 듣기 어려운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도 직면하거든요. 이 내부의 당 시스템에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포퓰리즘이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게 결국은 김포 시민들이 집값 올라가고 서울 시민이 되면 1등 시민이 안 되겠나 네. 그런 심리를 노리는 얄팍한 꼼수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바라보는데 그게 내가 가능할지 자 그러면 이제 특별법 만들겠다고 국힘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어떤 주장이라면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당에서? 그건 내 할 일이 아니죠. 그건 내가 알 바가 없고 난 알 바도 없어요. 나는 선거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네. 대신 이제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의견 표명은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지방 소멸 문제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신입생 구하기가 어렵고 예. 그 실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 소멸 문제의 가장 중심이 뭐 대한민국의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거는 전국토의 문제고 네. 지방 소멸 문제의 중심이 되는 거는 나는 늘 그래 봤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첨단 산업과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회와 꿈을 갖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도 자기가 기회나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지방으로 가지 마라 해도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나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지난 20년 이상
계속 주장해 왔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수도권의 산업 집중입니다. 이게 수도권의 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분산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추진을 해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TK 신공항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수출 물량의 36%가 항공화물로 나갑니다. 네. 그런데 그 항공화물로 나가는 수출 물량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가요. 네. 그러니까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 이남으로 못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TK 신공항 만들어 가지고 항공 물동량도 분산을 하고, 근데 호남 같으면 저쪽에 뭡니까 무한 신공항을 좀 키워 가지고 네. 그렇게 거점공항으로 키워 가지고 전국으로 항공 물동량을 분산을 하고 거기에 첨단 기업들이 분산이 될 때 나라 전체가 균형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정책을 써줘야지 그렇지 않고 느닷없이 20년간 해오던 수도권 집중 뭐 금지 정책을 갑자기 풀겠다? 네. 그거는 맞지 않죠. 네. 자,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지역 도시 간의 어떤 연결을 해주는 이제 고속철도라든가 그렇죠. 그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예. 이게 국회에 이제 발의돼 있어요. 예. 이게 양쪽 다 지금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일부 그 보수 언론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해 보면 그건 경제성 없다. 사실 수도권 이남에 네. 국책 사업의 뭡니까 예타를 조사를 해보면 경제성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예타를 갖다가 면제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그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 철도도 예타 면제를 했잖아요. 네. 그 예타 면제를 했는데 그 예타 면제를 법률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정부 정책으로 해버렸어요. 네. 마찬가지로 달빛고속철도도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인데 거기에 꼭 경제적인 측면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갈등 해소라는 갈등 해소 비용도 따져보면 충분히 경제성이 나옵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시장님을 찾아뵀죠. 거기서 저도 그렇죠. 면담하는 거 봤는데 민주당이 또 적극 밀고 있으니까 예. 잘 되지 않을까요? 뭐 우리 당에서도 당론으로 돼 있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돼 있죠. 이번 국회에 이제 양당이 다 통과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TK 신공항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이제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사업이라고 보죠. 네. 지금 TK 신공항이 이제 하나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인천공항밖에 하늘길이 없어요. 네. 다른 데는 세계로 가는 공항이 없습니다. 네. 인천밖에. 네. 네. 다른 데는 전부 동남아나 근거리 가는 공항밖에 없고 제대로 된 공항은 인천공항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인천공항에 드론 하나 떴을 때 48분간 그 이착륙이 금지됐어요. 인천공항은 저게 그 장사정포 거리 내에 있습니다. 네. 유사시에 저거는 30분만 하면 대한민국 하늘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중남부권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보공항이 필요하다고 그건 내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천공항에 화물이 2%나 집중된 이 화물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자. 충청도 화물, 그 다음에 전라도 화물,
그다음에 대구 경북 화물. 이 화물은 티켓 신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자.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국가 균형 발전이 되죠. 남북권의 거대 경제권이 새로 생기게 되고. 자, 이제 군공항 후적지라는 게 이제 이전하고 남은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대구시 동촌에 있죠. 네, 케이크. 그 땅을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제 두바이 그러면 사막 지역에 관광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방식이면 어떤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규제 프리 지역으로 프리 존으로 만들어 보겠다. 네네. 일부 특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규제는 거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산업시설, 관광시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빌딩 이걸 대거 유치를 해보자는 거죠. 규제 프리존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두바이 한번 직접 다녀오셨죠? 2번 갔다 왔어요.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사실 두바이라는 지역이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를 생각을 하면 석유 자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천만의 말씀인 게 석유는 전부 아부다비에 있어요. 네. 97%가 아부다비에 있어요. 두바이는 석유가 3%밖에 안 나요. 석유 자본이 없어요. 네. 근데 두바이는 모든 규제를 풀면서 그 사막에 기업 유치를 시작합니다. 두바이는 법인세 없어요. 아하. 소득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기업들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돈 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막의 어촌 마을에 조그마한 인구 5만도 안 되는 어촌 마을이 지금 350만 인구가 돼 있죠.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규제를 없앤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바이에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실내 스키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스키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상으로 지금 후적지를 개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같은 열대 지방에 그게 몰에 가면 쇼핑몰에 가면 실내 스키장이 있어요. 그 어떤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 그렇죠. 더운 나라에. 예. 전혀 그건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이번에 카타르에서 그 월드컵 유치하면서 네. 에어컨을 설치하잖아요. 네. 발상을 잘 못하는 거죠. 네. 자, 내년 시정 목표 대구시를 보니까 한반도 3대 도시로 위상을 회복하겠다. 대구가 이제 3대 도시가 되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필요한가요? 원래 이 대구라는 도시가 네. 일제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는 서울, 평양, 대구였거든요. 그렇죠. 네. 부산은 그 포구에 불과했어요. 네. 그런데 해방 이후 되고 난 뒤에 이제 부산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갖고 한반도에 이제 부산이 이제 우리 남한의 2번째 도시가 되고 네. 3번째 도시가 대구였는데 그게 인천에 뺏겼어요. 예. 인천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하려면 우선 대구가 GRDP가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 GRDP가 대구가 전국 꼴찌가 된 게 20년째예요. 네. 그래서 산업 구조도 개편하고 신공항 만들어서 신산업도 유치하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이제 국가 예산도 이제 긴축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대구시 예산도 보니까 올해보다 이제 1,4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좀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이런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우리가 미래 50년 사업은 전부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민선시장 되고 난 뒤부터 예산을 짤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대구 민선 시장 생긴 이래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예산을 짜지는 않는다며. 지금 국가 예산을 짤 때도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매년 국채를 발행해요. 그리고 빚을 얻어서 예산을 짜는데 제가 시작이 되고 난 뒤 작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거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니까 작년보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미래 50년 사업하고 복지 사업을 축소한 것은 없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시장님이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초로 이제 대형마트 휴무일을 이제 평일로 전환했고 그래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정책 이런 이제 혁신 정책을 추진을 하셨는데 경남지사 할 때도 그러셨지만 이제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그냥 감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 민선 4년, 대통령 5년 이거 긴 세월 아닙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어떻게 행정을 해요?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거죠. 그리고 욕하는 사람한테 가서 밤새도록 설득해봐요. 새벽 되면 욕을 더 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냥 밀고 나가야죠. 자, 이제 서슬이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집권 3년 차 접어듭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를 보면 뭐 외교는 비교적 평가가 괜찮은 편이고 내치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제 아들도 지금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21살이에요, 만. 근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 팬입니다. 네, 콩카콜라. 좀 젊은 층한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물어봤더니 재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인기가 있다고 보세요? 젊은 층한테. 나는 그거 잘 모르죠. 정치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난 담아두질 않아요. 담아두면 그게 엉어리가 되고 네. 그 엉어리가 암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편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가 손해볼 때도 많고 그렇지만은 15대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까지 현역 활동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네. 편하게 삽니다. 뭐 우리 시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2026년 대권에도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예. 오늘 어쨌든 시장님이 다른 때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대구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2년 후 다음 총선에는 시끄러워질 것이다. 네. 여야가 모두. 그래서 그 시끄러운 전국을 피해서 나는 대구 내려와서 대구 재건에만 지금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만은 나라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좀 조용히 서로 타협하고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때보다도 좀 시간이 빨리 진행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소신 있는 답변,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